네, 2018년도 우리 이제 서울시 우리 공무원 이번에 6월 23일에 치러졌던 서울시 공무원 한국사 기출문제 또 역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난이도를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쉬운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한 90점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합격선이 결정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문항들이 있고 어렵진 않았다는 거죠. 기본 내용에만 충실하다면 90점 정도는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그런 문항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풀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시면은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65년도에 드디어 한일 협정이 맺어졌죠. 자, 한일협정은요, 그 한일협정의 기본조약 플러스 4개의 부속조약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결됐던 게 한일협정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국회 비준을 통과했고, 하니까 65년도고요. 이러면서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이때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광복 이후에 사실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그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때쯤에 해결이 된 거야. 해결이 된 건데,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하고, 당시 우리 한국의 이해관계가, 당시에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여기 이제 중재를 했던 게 미국이었었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보시면 한국과 미국이 남대로 한미 공조를 맺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역시 공조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두 나라가 지금 이제 사이가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간에 중재를 해가지고 둘을 연결하는 거지. 그래서 한미일 공조체제, 한미일 안보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중간에서 미국이 약간의 힘을 좀 쓴 거죠. 우린 근데 왜 일본과 이때 협정을 통해서 뭔가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일본과 이렇게 국교 정상을 이뤘을까? 국교 정상을 했을까? 돈 때문이죠. 우린 당시 경제 협력,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거든.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요게 이제 65년도인데, 이게 이제 65년도에 한일협정이 맺어졌지만, 그 전에 이미 벌써 모든 조약의 내용들이 이미 다 마련된 상태예요. 언제? 62년도쯤에 이미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벌써 다 비밀 협약을 통해서 다 체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때가 뭐였어요? 당시 우리의 정보부장이었었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 저 이거 딱 문제 풀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이때 6월 23일 이때 우리 김종필 이분께서 삼김실이었던 이분께서 이때 이 날에 이 문제가 출제된 그날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던 게 그때야. JP라고 했던 요분. 김종필, 그 다음에 당시 일본 외무성의 장관이었었던 오이라의 비밀 외모가 있었죠. 비밀 외모. 요때 이 비밀 외모의 내용은 뭐였냐?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이죠. 이들이 이제 우리가 독립 축하금으로써 너희들에게 독립 축하한다. 사죄가 아니라 사죄를 해야죠. 그렇죠? 사죄를 해야 돼. 사죄가 아닌 독립 축하금으로써 2억 달러를 주겠대. 그리고 정부 차원의 2억 달러하고 그 다음에 민간 차원의 1억 달러 합쳐갖고 차관으로서 상업군입니다. 차관으로서 3억 달러를 주겠대.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받아냈던 돈이에요. 이 정도 돈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포항제철소 정도 하나 지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그 정도가 그래도 만만치 않은 돈이죠. 이런 돈을 우리가 당시에 그걸 통해서 이제 얻어내려고 했던 거지. 자, 이게 이제 사실 비밀 외모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가 알려지게 된 시점이 언제였냐면 1964년도 이게 알려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굴욕이다. 대일굴욕적 외교라는 이런 것 때문에 당시 63년도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걸 63 항쟁이라고 표현해요. 64년도에 있었어요. 63 항쟁. 자, 63 항쟁은 이제 당시에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일본에 대한 굴욕적 외교다라고 하면서 시위 운동이 벌어졌거든요. 이때 당시 계엄령을 통해서 이거를 진압을 했었죠. 계엄령을 선포 때리면서 이때 진압을 했었던 거예요. 자, 요 과정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본 제국 간의 조약 협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국제연합 결의 195호에 명시된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 정부를 확인한다. 이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이 그럼 뭐였냐 이거지, 내용이 뭐냐 이거야.
내용이. 일단 요게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4개의 부속 조약이에요. 뭐가 있을까? 첫 번째가, 당시에 제일교포에 대한 지위. 제일교포 지위. 제일교포 지위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문화재 협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경제협력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업에 대한 협정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만 들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들 간에, 우리가 한국과 일본 간에 오고 가는 얘기가 뭐가 있어요? 위안부 문제. 라든가, 일제강점기 때 강제 징용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개별적 차원의 문제들은, 개별적 문제들은 배제가 되었다는 거야. 개별적 문제는 어떻게 됐다? 배제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제 퉁치자 이거야. 이거 갖고 퉁치고, 이런 것들 내용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모든 문제들을 다 그냥 퉁치자라는 게 바로 한일 협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위안부 문제가 옳은 걸 찾는 거잖아. 위안부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개별적 문제는 제가 배제되었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다음 두 번째, 조약에 반대해서 학생들이 60민주항쟁을 했다. 60민주항쟁은요, 언제야? 1987년도예요. 87년도, 이때 6월 민주항쟁이었죠. 전두환 퇴진과 호원 철폐를 내세우면서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던 게 87년도. 이건 이때가 아니죠. 전두환 정권 때. 그 다음에 조약협의를 위해서 중앙정부장 이우락이 특사로 파견되었다? 이우락이 파견된 건요, 아까 우리가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어요. 1972년도 7.4 남북 공동성명 때, 이때 이제, 북한 당국자와 만나러 가기 위해서 당시 중앙정부장 이우락이 했던 거지. 지금 여기 특사로 파견된 건 누구예요? 중앙정부장 김종필이었다고. 이분이 아니었고, 이우락이 아니고 김종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을 함께 체결됐다. 맞죠? 아까 제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 여기서 이제 논의되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약간 여기서 좀 이번 서울시험에서 그나마 조금, 어렵다라면 어려운데 한 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알겠죠? 정답 몇 번? 4번이에요. 두 번째 2번 가겠습니다. 고려시대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성종은 권원중보를 만들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화폐를 만들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유통됐던 건 언제부터예요? 조선 후기 숙종 이후입니다. 사실상 대동법이 완성되고 하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하는 숙종 이후입니다. 권원중보, 고려시대도 화폐 만들었죠. 성종 때 권원중보. 그 다음에 숙종 때 뭐 해동통보, 해동중보, 삼한통보, 삼한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뭐 그 다음에 은병 이런 것들 만들었지만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조선 초에도 만들었어요. 뭐 세종 때 조선통보 뭐 이런 거 만들었지만 아니면 태종 때 저화, 지폐로 만든 종이로 만든 지폐 이런 것들 다 만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하다가 조선 후기 때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던 거지 이때는 못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려 후기 관청 수공업이 쇠퇴하면서 민간 수공업이 발전했다. 고려 후기야. 고려 후기 때는 관청 수공업이 쇠퇴하면서 민간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이죠. 요건 맞는 표현입니다. 요거는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이거 맞는 표현. 고려 후기 때는 민간 수공업이죠. 우리 고려 전기 때 뭐였어요? 고려 전기 때는 주로 수공업이 어떤 수공업? 관청 수공업 그리고 소수공업이 발달했었다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고려 후기로 가면서 약간의 민간 쪽으로 갔고요. 민간에 갔고 사원에서도 물건 만들어서 팔았어요. 사원이 썩은 거지. 절이 썩은 거야. 사원에서 물건 만들어서 팔아요. 뭐 대표적인 술 이런 거 있어요. 후기 때 썩었어. 그래서 조선 넘어가면서 뭐예요? 억불 나오는 거지. 불교 통제하고 나오고. 그쵸? 자, 맞는 내용이고요. 예성광옥의 병란도 국제무역항이었다. 맞아요, 이거. 맞는 거죠? 병란도. 예성광옥이 당시 개경 주변에 있었던 예성강이라는 강 어귀에 병란도라는 국제무역항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이때 이슬람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당시 이름이 전파된 거지. 고려라는 이름이 전파되면서 그게 코리아가 된 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원간석계에는 원의 지폐인 보초가 들어서 이게 아마도 서울시에만 좀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에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초라는 거야, 보초.
자, 보초. 당시 지원보초라든가 중통보초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중통보초. 이게 언제 들어왔냐? 원간섭기에 들어왔던 원나라 화폐입니다. 원나라 화폐야. 그럼 맞아요, 이거. 이거 서울시만 조금 나오는 건데, 요 중통보초라든가 지원보초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요게 조금 아마 좀 생소한 문제일 겁니다만, 아마 서울시 문제를 좀 풀어봤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게, 원간섭기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을 때, 기억은 일단 아니니까, 우리가 만약 기억은 아니니까, 사실, 좀 그래요. 리을을 만약에 모른다 쳐요. 리을을 모른다 치는데, 기억, 니은, 디귿만 알아도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왜? 기억이 아니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3번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그러니까 4번을 몰라도 이거 우리가 3개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 이런 것들이에요. 기억은 일단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가 기본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야. 자, 3번 가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국방정책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나열한 것은 어떤 건지 볼게요. 자, 어느 왕 때인지 국방정책인데, 자, 볼게요. 서울 주변에 4개의 유수부가 서울을 엄호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유수부가 뭐야, 유수부가? 일단 유수부가 뭔지만 알아봅시다. 머물면서 지키는 동네가 바로 유수부입니다. 누가 머물면서? 왕께서 머무시면서. 전쟁이 나거나 전쟁 같은 위기 때 왕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유수부예요. 자, 유수부인데, 조선시대에는 4개의 유수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유수부? 어디? 왕이 머무를 수 있는 거니까, 뭔가 이 유수부 같은 데는 뭐가 있어야 될까? 왕이 머물 수 있는 침소 같은 것들이 있어야겠죠. 플러스에서 뭐가 있을까? 군사실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왕이 머무를 수 있도록 행궁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 행궁. 왕이 머무를 수 있는 곳. 그 행궁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당연히 왕이 있어야 되니까 적이 침입 있을 때 막을 수 있는 군사실을 같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행궁 또는 군사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게 유수부예요. 처음에는 개경이 있었던 거지, 개경. 왕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니까. 예전에 왜? 조선 때 개경. 조선시대 개경은 어떤 동네였죠? 고려시대의 수도였잖아. 고려 수도니까 당연히 여기가 뭐가 있을까? 왕궁이 당연히 있으니까 이걸 유수부로 하면 수 있겠죠. 개경 유수부. 두 번째는요. 옛날에 우리 왕들, 고려시대 왕들이 자주 도망가던 곳이 있었어. 어딜까? 일단 강화도. 강화천도 하잖아. 강화도. 강화도 맨날 도망가요. 나중에 우리가 언제 하면 정묘호란 때, 호란 때도 인조께서 어디로 도망가셨어? 정묘호란 때, 호란 때, 후금이 쳐들었을 때 강화도 처음에 들어갑니다. 뭐 이괄의 날 때는 저 전주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막 갑니다. 강화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딜까? 아까 남한산성. 남한산성이 어디야? 경기도 광주 지역이거든요. 광주. 경기도 광주 지역에 여기가 대표적인 또 유수부예요. 자, 요거는 건국 초부터 있었던 유수부고요. 요거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요거는 인조 때부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조가 자기가 이제 머물 수 있는 공항 만들었었지. 어디까? 수원 화성이지, 화성. 화성이 어디 있어? 화성이 어디인지 몰라? 수원이죠, 수원. 수원이야. 정조 때. 수원. 수원이지, 정조 때. 이때 수원 유수부 해서 정조 때 있었던 유수부입니다. 4개 유수부가 바로 이 유수부예요. 그러면 완성되었다, 구축하였다라고 해요. 4개 유수부가 구축됐다. 어느 왕 때? 정조 때지, 그치? 정조 때. 오케이, 정조 때. 라는 사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다음에 두 번째, 니은. 금이형을 발전시켜서 오군형 제도가 성립되었다. 금이형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는데. 예전에 내용이 있었죠. 이거 언제예요? 숙종 때죠? 오군형이 뭐야, 오군형? 오군형이 이 5개를 오군형이랍니다. 훈련도가. 이거는 임진왜란 중에 삼수병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지. 포수를 키우고, 살수를 키우고, 사수를 양성하게 해서, 급료를 지급했던 대표적인 오군형. 최초의 어떤 직업 군인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뭐 만들었어? 어영청 만들었고요. 어영청. 그 다음에 북한산성의 총용청. 그 다음에 뭐예요? 수어청. 이런 걸 만들었대요.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이건 언제? 인조가 때 만들었어요. 인조 때. 뭐 이괄의 난이라든가 인조 때 인조 공신 책봉에 불만이 있었던 이괄의 난이가 반란을 일으켰거든. 그때 인조가 이제 어디 도망갔어요? 저기 전주로 도망갔거든. 그 도망갈 때 이제 앞으로 나한테 지켜야겠다. 궁을 좀 지킬 중앙군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게 어영청. 그 이후에 이제 외곽도 지켜야지 하면서 북한산성 쪽에 남한산성 쪽에 만들었던 게 수어청. 그리고 마지막 만들었던 게 금이형이에요. 요거는 언제? 지금 방금 전에 저기 적었죠? 숙종 때.
굳이 이거는 선조 때. 이런 식으로 오군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군형은 한 번에 만든 게 아니에요. 언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설치했던 게 오군형입니다. 그래서 오군형이 만들어졌던 건 금형 때 완성. 알겠죠? 금형 때 완성했다. 이게 숙종 때입니다. 자, 하멜이 가져온 조총 기술을 도입해서 서양식 무기를 제조했다. 하멜. 이거 제가 여러 번 합니다. 하멜 어디 사람? 네덜란드 사람. 그 앞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 벨테브레라고. 들어봤나? 벨테브레? 벨테브레하고 하멜. 벨테브레가 먼저 들어와요. 어디로? 제주도로. 들어가고 이제 이상한 거지. 뭐 머리는 노랗고 갑자기 눈은 파랗고 하니까 이 새끼 오랑캐네 하면서 왕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하니까 애가 좀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오랑캐 저 북쪽에 있는 여진족 같은 애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한 거야? 너 뭐 할 줄 아냐니까 자기가 무기 만들 줄 알겠대. 막 해보니까 뭐 바디랭귀지 했겠죠. 하니까 너가 무기 만들 줄 아니까 훈련도감에다가 소속시켜갖고 무기 만들도록 한 거야. 벨테브레인 거야. 나중에 그 벨테브레는 조선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거기에서 1남 1녀를 낳고 그다음에 조선식 이름으로 바꿔요. 박연이라고. 그래서 벨테브레가 나중에 박연이 됩니다. 이름이. 그 다음에 또 들어왔어? 또 표류합니다. 원래 일본 가려다가 표류하고 또 제주도에 또 들어온 거야. 그 놈이 누구야? 네덜란드 사람이야. 하멜인 거지. 비슷해. 벨테브레하고. 그래서 갖다 준 거야. 벨테브레가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 사람인 거지.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야. 그러니까 벨테브레가 뭐라 할까? 야, 너 여기 나처럼 있다가는 계속 있는다 하면서 넌 도망가. 그래서 길을 알려준 거지. 그래서 하멜은 도망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록을 남겼어요. 그게 하멜 표류기인 거야. 그죠? 얘는 또 언제? 얘도 똑같아. 처음에는 똑같이 조총기를 도입해서 서양식 무기 만들었어요. 벨테브레와 같이 훈련도감에서. 얘는 언제? 효종 때. 아까 벨테브레는 인조 때고요. 아버지였던 인조 때고, 예, 효종 때 하멜이 갖고 와요. 하멜이 서양식 무기를 갖고 옵니다. 조총기를 도입했다. 하멜, 효멜 이렇게 하기도 하죠. 효멜, 효종 때 하멜. 수방의 시기를 강화하고 수성유능 발표했다. 수성유능은 성을 수호하기 위한 임금님의 말씀. 성을 수호하기 위한 유능을 뭐라 해요? 유능은 임금님의 말씀을 유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임금님의 말씀 윤호하셨다 뭐 이런 거 하잖아. 임금님께서 허가하셨다, 윤호하셨다 이런 것처럼 유능은 임금님의 말소리 이걸 말을 수성유능이랍니다. 이건 언제예요?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 수방의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뭐 오군형 있잖아요. 오군형들이 이 중앙군인데 근데 노론들이 와 이리 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거야.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대로 노론들이 지들 마음대로 군사권을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한 거야? 니들 자리 지켜 이런 거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리 지켜 하면서 만들었던 게 발표했던 게 수성유능입니다. 영조 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순서를 조금 기억하시면은 뭘까? 요게 먼저고요. 1번. 그 다음에 숙종이고요. 그 다음에 영종조잖아. 영종조. 이게 3번, 4번에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 니은, 리을, 기억.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디귿, 니은, 리을, 기억. 3번. 자, 4번입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 대체로 동굴이나 바위원에 생활하면서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 구석기 사람들 불을 사용했을까요? 당연히 사용했겠죠. 했죠? 크로마뇽이 했잖아, 불을 사용한 거. 4만 년 전인데. 신석기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8,000년. 크로마뇽인이 4만 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 불을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불을 사용했겠죠? 오케이. 자. 단양, 수양계, 연천, 정문이 공주 석상 되는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고기잡이나 밭농사를 하며 생활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거 아니죠? 이거 여기는 구석기 유적지가 맞아요. 단양, 수양계라든가 연천, 정공리, 공주 석상에는 맞는데 밭농사하고 고기잡이 했나? 특히 밭농사. 고기잡이는 했겠죠. 밭농사는 언제부터예요? 신석기 시대부터잖아. 그렇죠? 이게 신석기 시대부터잖아. 자, 이 시기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은 고인돌과 돌면무덤. 고인돌? 이거 언제? 청동기잖아. 그렇죠? 청동기. 주먹도끼, 가루날 도끼, 민무늬 토기 등의 도구를 사용했다. 자, 여기까지는 도끼류는 도끼로 개 잡았다. 도끼류라든가 개류 이런 것도 있죠. 찌개, 뭐죠? 그 다음에 뭐 팔맷돌, 그 다음에 뭐 던지개, 뭐 이런 것들, 뭐 개 들어가고 도끼 들어가면 다 구석기예요. 이건 구석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죠 도끼로 개 잡는다고. 도끼로 개 잡는다 이러면 다 구석기예요. 자, 그럼 민무늬 토기 언제부터? 청동기 시대부터잖아. 이거 아니지. X 청동기 시대부터 X.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는 거지. 1번. 오케이.
자, 5번 가겠습니다.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통일 후에는 진골기족으로 구성된 구사당을 국왕이 장악함으로써 뭐 했다 나오는데, 잘 봐요. 되게 웃긴 거야. 왜 웃기냐? 구사당이 뭔데요? 신문왕 때 만들었던 중앙군이야. 중앙군을 장악했는데 고육제도를 구축한 건 뭔 소리야? 이건 중앙군입니다. 군대야. 중앙군. 여기는 신라 사람뿐만 아니고 백제, 말갈인, 고려인까지, 고구려인까지 다 집어넣어갖고 만든 중앙군이에요. 사만 일통의식에 의해서 민족 통합의 어떤 통합정책의 일환으로서 만들었던 게 이게 신문왕 때 중앙군 군사제도인데 이게 교육제도하고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 자, 불교가 크게 융성한 통일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는 주로 천태종이 권력과 밀착해서 득세했다. 천태종은 이건 언제 나온 거예요? 이건 고려시대 가서 의천이라는 사람이 해동 천태종을 처음으로 개창하세요. 물론 천태종이란 건 중국에 있었어, 원래부터. 있었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게 득세하기 시작한 거는 고려시대부터 들어온 거라고. 있었어요. 있었지만 중국에서 먼저 있었지만 이때 이거 통일시대 때는 천태종이 아니야. 통일시대 때는 뭐 어떤 게 이제 유행했을까? 우리가 의상이라는 인물 있죠. 의상. 화엄종이에요. 이때는 화엄종을 갖고 들어왔죠. 누가? 의상이란 분이. 의상. 옷 잘 입으신 의상. 이건 의천. 나중에 헷갈리지 마세요. 공부하시면 다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의상, 의천이지. 아니에요. 신라 중대 때는 주로 원성왕의 후손들이 즉위하면서 비교적 강력한 왕권. 아유, 원성 아니죠. 누구예요? 아까 봤잖아. 누구? 무열왕. 김춘추. 무열왕이 후손들이 즉계하죠. 중대는 무열왕 직계야. 무열왕 직계. 무열왕 아들 문무왕, 문무왕 아들 신문왕 이런 식으로 이어진 거예요. 알겠나요? 무열왕 직계 자손이 즉위했다는 거죠. 원성왕은 신라 하대 때 인물입니다. 신라 하대 때 인물로서 독서산문과 실시했던 인물인데 김경신이라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X. 원성왕 아니죠. 이건 너무 쉬운 거다.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을 구획하는데 오서경도 이해에 해당한다. 오서경 있잖아. 우리가 신문왕 때 구서당 10정을 해갖고 아까 구서당이 있었고 10정은 아까 뭐 했죠? 지방군이었잖아. 이 신문왕 때야. 군사제 정비하면서 뭐 했어? 오서경도 같이 맞죠. 구주 오서경이잖아. 전국을 9개 주로 만들고 그 다음에 5개의 작은 서울을 전국 곳곳에 둔 거지. 왜? 신라는 지금 이제 통일된 다음에 신라의 영토는 어떻게 됐어요? 확장됐는데 여전히 뭐예요? 수도는 여기 경주에 경주. 경주 중심으로 모든 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거 지방 문화를 좀 발전시킬 필요 있겠지. 그래서 얘는 지방 문화를 어떻게 한다? 발달시킬 필요가 있는 거야. 게다가 지금 통일이 됐지만 여전히 고구려 백제 유민들이 있겠지. 그 중에서 약간 좀 견제할 세력이 있겠죠. 그들을 오서경에다 두는 거예요. 5개 작은 서 오서경에 두고는 지방 세력을 좀 견제하겠지. 좀 묶어두고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 그죠? 견제할 필요가 있겠고 또 영토 넓었지만 여전히 수도는 어디야? 경주. 금성이야. 경주다 보니까 뭐예요? 편제성.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는 거야. 한쪽은 너무 치우쳐져 있어. 한쪽은 너무 치우쳐져 있는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오서경이 설치됐던 겁니다. 여기 오서경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냐면 저기 북쪽에 있는 원주 지역에 있는 북원경, 그 다음에 저기 청주 지역에 있는 서원경, 그리고 저기 어디야 충주 바로 옆에 있는 충주 지역에 있는 중원경, 그 다음에 어디 남원 지역에 있는 쉽다 이거는 남원 지역에 남원경, 저기 김해 지역에 있었던 예전에 금강가에 쓰였던 김해 지역 금강경. 그래서 5개 소경이 있었는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냥 적어만 두세요. 이걸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이게 5개의 소경을 두었다라는 거죠. 원주, 청주, 충주, 남원, 김해 지역에 이런 걸 설치했었다라는 거지. 당연히 이것도 하나의 지방제도 구획에 관련된 거겠죠. 오케이? 이렇게 5개 소경을 만들었었던 게 언제? 신문왕 때.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 고려의 문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려의 기존 문화를 대표하는 백자는 상강기파로 유행하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백자는 언제부터? 16세기부터 전 중기부터 유행했던 게 백자고요. 상강기법으로 이용하던 고려 청자죠. 청자. 백자는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 2번.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했던 거는 고려였다. 맞아요, 이게. 자, 금속활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지심체요절. 요거는 고려 우왕 때 만들었던 거야. 어디서 가능했던 거?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청주 흥덕사에서 우왕 때 고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왕까지 알면은 좋은 건데, 어쨌든 간에 고려 말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고려말 언제 어디서?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했던 거. 요게 이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데 현존이에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 반면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상종고음예문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인종 때 만들었었던 예법서입니다. 인종 때 만들었던 예법서. 그 전에 만들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뭘로? 금속활자로 만들었던 거지. 금속활자로 만들었던 건데 여기 1234년 고려 후기 때 특히 언제냐면 이거 시기를 굳이 딴다면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 때입니다. 무신집권기 때. 무신집권기. 이때 무신집권기 중에 어디 최우가 접권했던 시기. 최우란 사람은 최충원의 아들로서 당시 몽고가 쳐들어오자 어디로 갑니까? 강화도로 천도했다고 했죠. 끝까지 나는 항전하겠고 백성들한테는 뭐라 그래? 산과 섬으로 들어가서 너희도 싸워라 이런 거지. 지도 싸운다 하면서 나는 바다로 들어간 거야. 뭔 비겁한 짓이야. 무신이면 무신답게 싸워야지. 도망간 거예요. 그 강화 천도기 때, 강화도에서 만들었던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현존하지 않습니다. 내용만 전해지고, 내용이 아니고, 이걸 만들었다. 금속활자 28부로 이거를 인쇄하였다란 내용만 남아있을 뿐,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게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했던 인물이 이규보라는 인물이에요. 이규보는 최우의 따까리로서 당시 최우 밑에서 재상 자리까지 올라갔던 대표적인 문인이었습니다. 문인인데 무신 밑에 따까리로 있으면서 우리 최우님께서는 아부자. 우리가 알지? 군사 정권 밑에서 이제 아부했던 것처럼 우리의 유신 집권기 때 뭐 있어요? 유신 체제 때 1970년 유신 체제 때 유신 정우회라고 했잖아. 독재인데 그래서 나는 유신의 친구예요 하면서 유신 정우회 그런 애들 그러면서 그런 애들이 이제 밑에서 이제 아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권력에 기대어서 자기 세력을 유지했던 애들이 있는 거지. 어디 시대나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자, 요게 이제 2번에 대한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나머지 3, 4번도 같이 볼게요. 8만 대장경은 거란의 침을 물리치기 위해서 염원을 담았다. 아니에요. 거란의 침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은 초조대장경이고 8만 대장경은 어디 침입? 몽고 침입을 몽고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초조대장경은 언제 만들었다? 거란 2차 침입 때 만들었던 거. 때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게 보관돼 있던 곳이 대구 부인사라는 곳이었어요. 대구 부인사. 대구 부인사에 보관돼 있다가 요게 몽고 침입 때 불탄 거야. 몽고 침입 불타니까 다시 언제? 요때예요. 그것도 요거하고 2년 후에 만들어진 거야. 요때 2년 후, 이 36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만들 거라고 하면서 다시 조판했다라고 해서 제주대장경.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8만 대장경으로 불리는 겁니다. 요건 지금의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해인사, 경남에 있는 합천이라는 곳에 있어요. 경남 합천에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이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남아있지 않은 거고. 오케이. 자, 고려는 불교국가에서 유교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다. 아니에요. 불교국가지만 유교문화가 같이 발전합니다. 대략적으로 고려 성종 때, 성종이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였죠? 최승로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였잖아. 그 최승로가 주장했던 건의안이 시무 28조. 그 시무 28조의 내용은 뭐예요? 주로 유교 유교에 따라서, 유교 이념에 따라서 통치하옵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 고려 중기 때 문벌귀족들. 그들은 다 유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김부식, 최충. 그때 최충이 만들었던 문헌공도라는 자기의 사학에서 국영과 삼산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9개의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쳤어. 그리고 고려 말에 안양이라는 사람이 성리학 갖고 들어왔습니다. 신유학. 그 다 유교예요. 다 유교가 다 유교에서 그 뿌리가 있는 건데 당연히 유교 문화가 같이 발전한 거지. 근데 발전하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건 정답 2번입니다. 이건 대놓고 주는 문제야 이런 것들은. 체크하셔야 돼. 자, 조선전기 편찬된 서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는 거예요. 자, 조선전기 편찬된 서적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선생님 어려운데요. 이 본조 편년 강목이라는 게, 이게 참, 서울시 문제, 기출문제를 풀었다면 다 알아요, 웬만하면. 서울시에서 자주 나오는 거야. 아까 했잖아. 우리 보초. 아까 원간석기 때 보초랑 화폐가 유통되었다. 이 서울시에만 유독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서울시에만 유독 잘 나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본조 편년 강목이 이런 거야. 처음 들어보지만 달 나오니까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거지. 이거 언제냐면요. 왕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왕은 그냥 적어놓겠습니다. 충수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간석기 때요. 충땡왕들 있었던 시기 원간석기 때. 이때 이제 만든 인물이 남자 이름입니다. 남자예요. 민지예요. 남자야. 민지 남자입니다. 요때입니다. 이거 서울시 7급에서 한번 이거 문제 나왔죠. 썼죠. 자주 나와요. 서울시 7급이든 9급이든 잘 나오는 문제 중에 이거 잘 나옵니다. 충수왕 때 민지 원간석기 때.
이거는 원가스 이게 정답인 거죠. 아닌 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이거 고려 말이니까 원가스 아니죠. 정답 1번. 의방유씨가 언제인 줄 알아요? 의학 처방에 대한 종류별 취합. 딱 말해요. 의학 처방을 위한 종류별로 취합을 한 거야. 모은 거야. 종류별 취합했으니까 뭘까요? 의학 백과사전인 거지. 의학 백과사전.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세종 때. 세종이 향약 집성방이라는 걸 만들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약재와 우리의 처방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그와 동시에 같이 만들었던 게 동양 최고의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불렸던 의방유치. 의학 처방에 대한 종류별 취합. 의학 백과사전입니다. 세종 때예요. 삼국사 전료 이러니까 이거 언제지 한데 이게 삼국사 전료? 조선 성종 때입니다. 15세기 성종 때 삼국사 전료. 이때 고려사 전료 만들고 삼국사기는 이미 고려에서도 만들어졌던 거고 그게 다시 성종이 삼국사 전료 만들면서 요걸 다시 한번 취합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성종이 동국통감이라는 15세기 역사의 완성판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냥 농사직설 이거 알죠? 아이고 세종 때지. 그러니까 아닌 거 고르면 뭘까? 이거지. 오케이 1번입니다. 본조 편정학 뭐 이거 은근히 잘 나오니까 뭐 정답이든 뭐든 간에 서울시에서 참 잘 나오는 반복되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자, 통일신라시대 경제제도에 대한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해놨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자, 보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줬다. 자, 녹봉을 없애고 노급을 주었다. 그러니까 뭘까요? 노급 부활이네. 노급이 다시, 아까 우리 노급 배웠었죠? 노급이 뭐였다? 노급 뭐라고 했어요? 녹봉을 받는데 그걸 어떻게 마을로 같이 받는다고. 그래서 수조권을 받고 수조권 플러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 마을에 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플러스 뭐였다?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지 않았나? 이게 근데 왕에게는 상당히 좀 약간 왕권을 약간 위협하는 그런 거랬지. 이게 왜냐면 관리들이 받았던 거든. 관리들은 즉 귀족들이야. 그들이 이런 걸 받아요. 세금도 거두고 노동력 징발한다. 이게 왜 근데 왕에게 위협이 되죠? 이 노동력이 군사력으로 전환되는 순간 왕에게 위협이 될 수 있거든. 그러기 때문이야.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면서 어때요? 이거 폐지하려고 한 거지, 노급을. 잘 봐요. 그래서 뭘까? 자, 중앙과 지방의 관리는 노급을 폐지하고, 그치? 그 다음에 일정한 법을 했다. 이거 언제? 신문왕 때. 그 다음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정전을 지급했다. 이건 정전이라는 거는 왕토 사상에 입각한 관념적으로 준 거예요. 왕이 땅을 준 게 아니야. 땅을 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는 관념적으로 준 겁니다. 왕토상. 모든 땅은 내 땅이니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은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 그러니까 뭐래요? 그건 내가 지급한 거야. 이런 것이. 정전으로 지급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 꼬박꼬박 내. 이런 뜻을 만든 겁니다. 이거 어느 왕 때? 성덕왕 때입니다. 성덕왕 때. 우리가 신라중 때 볼 거예요.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 이 왕들을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교서를 내서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해 줬다. 이거 뭘까? 신문왕 때 했었던 관료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것들은 순서를 알 수 있겠네. 이 누가 신문왕이야? 노급 폐지했던 것도 신문왕이고요. 이 리을 같은 경우는 관료전 지급이라고 합니다. 관료전 지급.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노급 폐지가 먼저예요? 관료전 지급 먼저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지.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하다. 이렇게 한 게 우리가 되게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먼저고 이게 먼저예요. 왜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왜? 뺏고 주는 것보다 주고 뺏어야 되는 거야. 달래려면 귀족도 달래면 어떻게 돼? 주고 뺏어야지. 처음부터 뺏으면 기분 상해요. 그렇죠? 뺏고 주는 것보다. 뺏고 나중에 별로 안 줘. 우리가 그렇잖아. 야, 너 이거 비싼 건데 일로 와. 뺏은 다음에 더 싼 걸로 줘. 기분 나쁘죠? 근데 이거 줬어. 근데 그거는 누구 주자 이러면서 한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먼저예요. 이게 687년이에요. 순서로 한다면 이게 689년인데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연도는 절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주고 뺏은 거야. 알겠죠? 주고 뺏는다. 항상 그래요. 관료들, 귀족들 달릴 때는 주고 뺏어야지. 뺏고 주면 안 돼. 주고 난 뺏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게 1번이에요. 리을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야? 정전 지급하면서 이때 왕권이 대폭 강화되고 그러다가 귀족들이 다시 힘이 강화되면서 노급 부활되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리을, 니은, 디귿, 기역.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9번 갑니다. 무신집권기 지방빈과 천민의 동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무신집권기 반란 되게 많아요. 반란 되게 많은데, 제가 반란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기억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정중부 때 있어요. 정중부 때 김조교가 망했어요. 하도 못해갖고, 김조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미 때 전주관노비의 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해미요. 경대승 때, 경대승 집권기 때. 무신집권기는 왕이 안 나와요. 무신들이 누가 집권했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때는 정중부 집권기, 이때는 경대승 집권기, 이때는 누가요? 천민 출신의 이의민이라는 애가 집권했어, 시기. 이때는, 저기 초전 운문, 경상도제의 초전과 운문이라는 지역에서 김삼이라는 애가, 김삼이하고 효심이라는 애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이의민이 결국 누구한테? 권력을 뺏겼지? 최충원한테. 최충원. 그때 최우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씨 정권이 60년 동안 이어져요. 이때인데, 이때는 뭐 있을까? 만적이라는 애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만적이라는 애가 반란을 일으켰고요. 이때는 또 삼국 부운동이 벌어져요. 여기는 김삼효심이 경상도였거든. 경상도에 있는 애들끼리 또 역시 또 잔당들이 모였고, 여러 잔당들이 모여가지고는 뭐 한 거야? 동경 지역에서, 동경은 당시 경주 지역을 동경이라고 했습니다. 동경에서 대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반란이 어떤 애였다? 이비라는 애하고 이름이 패좌라는 애입니다. 이비 패좌의 난. 이게 가장 큰 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같이 일어났던 게 그때쯤에 이 동경대 반란은 뭘 외쳤을까? 얘는 신라 부흥이에요. 신라를 다시 일으킨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때 또 하나가 최강수의 난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서경에서 반란을 도모합니다. 그러면서 얘는 뭘 일으켰다? 고구려 부흥이야. 그리고 1237년도 최우라는 애가, 최우 때, 누구요? 최우 때, 누구? 이언년, 담양 지역에서 이언년이라고 하지. 언년이 아니야? 지난번 누가, 선생님, 이언년인데, 언년이 아니고 연년입니다, 연년. 이연년의 난이야. 이연년 형제의 난이고, 이연년의 난. 얘는 뭐, 담양 지역에 있는 백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으켰다 해서 백제 부흥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교종승려의 난, 교종승려 중에서도 귀법사라는 사찰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어요. 귀법사의 난. 그 다음 망소의 난. 김조교 망했다. 김조교는 자기한테 그러죠. 나 일 못한다고 나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데 나는 말이야. 전요 김만 주면 됐는데요. 김만 줘요. 김만 줬어. 밥 먹을 때 김만 줬어도 나는 되게 나는 잘했을 텐데. 나 때문에 망했다고. 김조교 때문에 망했다고 하니까 정중부가 막 뭐라고 한 거지. 전 김만 줬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을 이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안 돼갖고 여러분 이때는 이최이라고 하시죠. 이최이. 이비패자, 최강수, 이언년. 이때는 삼국부흥이야. 삼국부흥은 이최이. 신라, 고구려, 백제. 이최이. 김조교 망했어. 너 때문에. 전 김만 줬으면 되는데요. 이최이. 반란이 전부입니다. 요게 언제? 무신집권기대 반란. 자, 조이총은 박제붕, 말도 안 돼. 백제붕 아까 어디? 누구? 이언년의 난. 망소에 나는 일반군에 나는 소에서 났다. 이거 어디서 내렸어? 이거 어디서 났어? 공주 명학소, 특수행정구역이었던 소에서 발생했던 거죠. 특수행정구역. 향부고소인데 소에서 발생했던 거. 공주 명학소니까 이거? 뭐 쉽죠? 맞죠?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신라봉을 내걸고 반란이 일어나겠다. 자, 반란이 일어나겠다. 맞죠?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동경 대반란, 신라 부흥을 내걸었잖아. 그렇지? 이비 패제는 그 대표적인 난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적은 노비 해방을 내세우며 반란 도모했다. 맞는 거죠. 만적이 얘기한 게 뭐였어요, 당시? 구호가.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라고 하죠. 이거의 가장 핵심이 왕후장상. 왕과 제후와 장군과 제상의 시가 따로 있냐고. 나도 할 수 있지 않냐고. 산업이야. 얘는 누구 산업이었어요? 최충은 산업이었거든. 그래서 노비들, 개경에 있는 노비들 모아갖고 반란 도모하다가 사전 발각돼서 끝나요. 정답은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조이총의 난. 서경유수 조이총이야.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요.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 김보당. 그 다음에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 그 다음에 교종승려의 난. 알겠죠? 정답 1번입니다. 10번 갈게요. 보기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남으나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걸 하려면요, 제가 역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여러분께 언급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뭘까요? 아간파천. 아간파천은 뭐예요? 우리 고종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한 거야. 지금 제가 지금 정리할 때는 아마 시간 순서대로 다 정리를 안 해드릴 겁니다. 흐름이 있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건 격동의 1894년과 95년이라고 얘기해요. 격동의 90. 여기는 순서를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동학농민운동부터 갑오개혁이 언제 같이 발생. 이때는요, 세 개 사건이 같이 발생하거든. 뭐가? 그러니까 격동의 1894, 95예요. 동학농민운동이 이때 전개되고요. 이때 같이 있었던 게 갑오개혁이고요. 그리고 이때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벌어져? 국내에서 청일전쟁이 이때 발발합니다. 이 세 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발생하고 했는지 그 흐름들을 파악하셔야 되니까 순서도 다 있어. 요거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 동학농민운동에 농민들이 주장했던 내용들까지 따로 보시는 거야, 그거는. 그들의 패전개혁안, 갑오개혁의 내용, 이건 따로 나중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순서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게 1895년, 94년, 95년이에요. 이게 이제 96년도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95년도에 무슨 일이다? 을미사변이 발생하고 을미개혁한 다음에 왕이 무섭잖아. 부인이 지금 경복궁에서 지금 일본 닌자들한테 죽었는데 어떻게 해? 무섭지. 무서우니까 어디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긴 거예요. 그게 아간파천이에요. 아라사라고 하는 게 아가 뭐냐면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까 뭐 나선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이때는 아라사라고 했어요. 러시아 아라사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긴 겁니다. 서울에 정릉에 있었던 아라사 공사관 옮긴 거. 이게 1896년도 2월달의 일입니다. 전주 화약은 언제 있었어요? 바로 동학 농민운동 발생했을 때. 이때 전주 화약이 체결됩니다. 1894년 5월달. 홍범세도는 1차 농민봉기가 진압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역시 봉기도 거의 진압이 되는 시점에 2차 갑오개혁 때 했던 거예요. 2차 갑오개혁 때. 이걸 2차 갑오개혁 중에 2차 갑오개혁이 언젠데요? 2차 갑오개혁은 1894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달 정도까지가 2차 갑오개혁 시기인데 요게 발표됐던 시기가 널리 모범이 되는 14개 조항이다라고 해서 2차 갑오개혁인데 요게 언제냐면 요 사이에 있었어요. 사이인데 대략적으로 한 96년 한 뭐 1월에서 2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궁극기무처 설치한 건 언제일까? 궁극기무처 설치. 이거는 1894년 6월 달의 일입니다. 1894년 6월 달. 전주약 체결을 하고, 이제 농민군과 정부군은 이제 화해를 했다 싶었는데, 일본 놈들이 갑자기 뭐 한 거야? 너희들 개혁하는 걸 보고 가겠대. 안 가겠다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했는데, 화해가 체결하고 우리는 이제 다 해결됐는데, 일본 놈들이 안 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개혁하는 걸 보고 가겠대. 그래서 만들었던 게 교정청이라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안 가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개혁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면서 오히려 안 가고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이때 이제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드디어 싸웁니다. 청나라에 이제 시비를 건 거지. 그게 드디어 청일전쟁이에요. 같이 벌어진 거야. 6월 23일, 24일인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궁극기무처라고 하고 교정청 없애고 궁극기무처 만들어갖고는 우리에게 1차 갑오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들이 왜 우리에게 개혁을 강요할까? 그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를 심리를 삼아갖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걸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미리 작업을 해두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1차 갑오개혁이 여기서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순서는요. 니은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리을이고요. 그 다음이 디귿이고요. 그 다음이 기역이에요. 니은, 리을, 디귿, 기역. 2번이 정답입니다. 요거는 순서를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순서 되게 중요해요. 11번 가겠습니다.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죠. 태조는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아유, 사군 육진 개척한 거 어느 왕 때? 사군 육진이 어딘 줄 알아요? 여기 무슨 산? 백두산.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쪽을 뭐라고 한다? 4개의 군이 있어요. 여기를 사군이라고 합니다. 사군을 개척했던 분이 최윤덕 장군이세요.
그리고 여기 개척합니다. 이쪽을 뭐래요? 6개의 진이 있어요. 여기를 육진이라고 합니다. 요 사군과 육진. 여긴 김종서 장군이 이쪽을 개척을 합니다. 이게 어느 왕 때? 세종 때예요. 세종 때는 이렇게 북방 개척하면서 영토 확장이 일어섰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북방 개척하다 보면서 또 세종 때 뭐 있었어? 여기 또 왜구들의 근거지. 외구 도적들의 근거지였던 대마도 스시마 정벌하잖아. 스시마 정벌에서 왜구들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으면서 여기에 대한 농사가 되게 잘 되고 여기가 이제 개척이 많이 되는 거지. 그 세종 때는요, 조선 초기보다 농사 지을 수 땅이 한 3배 이상 증가해요. 그 이유는 뭘까? 이런 개척에 대한 결과물이야. 스시마 정벌하면서 이쪽 남쪽을 좀 더 개간하시면서 농사 지을 수 땅을 확보했던 거죠. 어느 왕 때라고? 세종 때라고. 이 세종 때야. 태조가 아니죠. 자, 외란이 끝나는 조선은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해서 국교 재개를 요청했다. 우리가 통신사 파견했어? 일본에? 파견하고 국교 재개를 요청했다. 우리가 요청했다고? 말이 안 되죠. 이거 누가 요청한 거야? 이게 반대가 되는 거야. 우리가 파견한 것까지는 맞는데 국교 재개를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요. 일본 쪽 당시 도요토미가 죽고 난 다음에 일본에 어느 정부가 들었었냐면 도쿠가와 정부가 들었어. 도쿠가와 막부. 이 도쿠가와는 자기는 그런 거지. 난 도요토미에 협력 안 했던 애야. 난 도요토미가 군대를 규합해갖고 너희 조선 쳐들어갈 때 나는 계속해서 일본에 남았던 애야. 그러니까 나는 도요토미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어떤 그 발전된 문물을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 국교 재개하면 안 되겠니? 했던 게 통신사예요. 알겠죠? 여기 광해군 때부터 이제 1607년도부터입니다. 거의 선조 말년 때부터 이제 파견했던 거야. 언제까지? 1811년까지 한 200년 동안 몇 차례 파견하면 12차례 갑니다. 12차례. 정기적이야, 비정기적이야? 200년 동안 12차례가 뭐 정기적이야. 매년 가야지 뭐 정기적이지. 그쵸? 비정기적으로 보낸 거야.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요청할 때마다 우리가 간 거야. 그들이 언제 요청하냐면, 정권이 바뀔 때. 그들은 이제 막부체제라고 하죠. 흔히 쇼군들이 권력을 잡았어. 그 쇼군들이 바뀔 때마다 그 쇼군들이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안정화시키고 정당화시킨 차원에서 우리에게 통신사를 파견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야. 우리가 왜 요청해? 적에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개판만 들어온다면 우리가 요청을 했다. 말이 안 되겠지, 그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자, 3번. 조덕이 북한운동의 한계를 느낀 지식인들은 북벌운동에 반대죠, 이것도 역시. 북벌운동 하다가 청나라 정벌하겠다고 북벌운동 전개하다가 가보니까 청나라가 발전한 거야. 청나라 이렇게 문물이 발전했어?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 일부 관리들에서 이제는 우리가 북벌보다는 그들의 문물을 배워야겠는데, 상공업을 배워야겠는데, 배우자라는 어떤 북학운동, 이 나오게 된 거지. 알겠죠? 이거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북학운동이 전개된 거지. 이거에 한계를 느끼고 이게 아니야. 우리가 북벌운동을 어떻게 했어요? 효종 때 북벌운동 하잖아. 청나라 정벌 하겠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사신들 보내면서 우리 전혀 북벌하지 않는 척 했었어. 그런데 맨날 사신 보내니까 괜찮네 이런 거지. 배울까 이런 거지. 북한운동이 나온 거야. 자, 4번 조선 후기 중국과의 외교와 무역의 은이 대거 소비되면서 은광이 활발하게 개발되었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 틀린 건데 이거 맞는 내용. 정답은 4번이죠. 왜? 특히 청나라의 외교에서 우리가 은이 되게 은광이 되게 활발하게 개발됩니다. 왜 그러냐? 청나라가 은인 수요가 되게 많았어요. 은 수요가 되게 많았다고. 이건 뭐 중국의 역사까지 우리가 따로 보실 필요는 없지만 중국의 당시 상황을 보면 중국이 당시에 그 청나라에서는 세금을 은으로 걷었어요. 지정은제라 그래가지고 이게 세계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지정은제라 갖고 세금을 은으로 걷어. 그러니까 은수요가 그만큼 많은 거야. 은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은을 팔면 되는 거지. 당연히 은광이 자연스럽게 개발될 겁니다. 이건 조선 후기 은광 개발, 특히 이제 광업의 발달하고 할 때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 뭐 쉬운 거니까 이거는 보시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차례 양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양료는 딱 보니까 병인양료하고 심리양료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병인양료하고 심리양료. 병인양료는 누가 쳐들어온 거?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온 거. 로즈 제독이라는 놈이 쳐들어왔어요. 로즈 제독 쳐들어왔습니다. 자, 병인양료 때 우리가 싸웠죠. 누구? 한성근, 양헌수. 한성근은 문수산성에서
양원수는요, 어디에서 정족산성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겼지만 막판에 누가 프랑스 새끼들이 이걸 털어갔죠. 못 털어갔어. 규장각이라고 하는 왕실 도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창덕궁 주암루라는 곳에 우리 궁에 있었는데, 밖에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 또 모아뒀던 게 강화도의 외 규장각이라 두었거든. 여기 있는 우리의 왕실 도서와 그 다음에 각종 의궤들을 훔쳐갔었죠. 의궤. 왕실 행사들을 기록했던 의궤를 훔쳐갔던 거지. 이게 도서가 약탈되었던 게 병인양요 때. 자,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약간의 보복국을 벌인 거지. 요때는 활약했던 분이 누구? 어제연 어디서? 광성보 전투에서 활동하려고 했다. 광성보에서 전투를 벌였던 분입니다. 광성보에서. 요때 우리가 이제 결국 승리를 거뒀죠. 그 다음에 이후가 문제야. 신미양요 때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우리가 했는데 요때쯤에도 우리가 털린 게 있어. 못 털렸지? 장수깃발이라는 수자기가 털렸어요. 수자기 약탈당했어. 이건 나중에 미국의 해군사관학에 보관돼 있다가 이것도 역시 환수가 됩니다. 환수가 됐던 게 수자기. 요때는 의궤가 주로 약탈 대상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뭐 했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화해 그늘과 서양 세력들과 화해하는 것을 배쳐간다라는 척합의가 이제 조금씩 건립이 됩니다. 신미양요 이후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내용을 오는 것은 어제연이 이끌린 조선군은 프랑스군을 상대로 승리하고 프랑스가 아니고 어제연 뭐야?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는 평양 주민을 약탈하였다라고 했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는 평양 주민을 약탈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아니고 X고 이게 정답이죠. 왜냐? 이 신명리의 원인이 뭐냐면 5년 전에 있었던 이게 1871년인데 5년 전 66년에 있었던 평양에 쳐들어온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에요. 이름은 장군 셔먼의 배인데 정확한 걔네들의 목적은 통상을 위한 거였지. 평양 갔다가 평양 주민을 약탈하니까 당시 평양 감사했던 박규수라는 애가 평양에 감사했던 박규수라는 애가 뭐 했어요? 화공작전 뗏목에 이제 불 질러갖고 이제 어디다가 셔머너의 저 배에다가 이제 보낸 거야. 그래서 불태웠던 사건이에요. 거기에 대한 보복국으로서 이제 털었던 게 신미양요. 이거 맞는 내용 이거. 양원수 부대는 광성보가 아니죠. 광성보는 어디? 어제요. 아니죠. 박규수는 화공작전을 펴서 프랑스 군대를 공격한 게 아니고 뭐예요? 아까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웠다고. 평양 주민을 약탈하자 박규수는 화공작전으로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웠다. 이게 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보복국으로 왔던 게 신미양요, 미국이 쳐들어온 신미양요고요. 연결을 하셔야 돼.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13번 가겠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중앙관직에 진출하셨던 고려시대의 향리와 달리 조선의 향리는 수령을 보호자는 아전으로 격화되었다. 맞아요. 고려시대 향리는 호족들이었었거든. 그나마 좀 이렇게 세력이 좀 있었던 애들이야. 근데 조선시대는 어때요? 향리들은 수령을 보호자는 아전. 왜 아전이야? 관아 앞에 있다라고 해서 앞전자 서 관아 앞에 있다. 관아 앞전자 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는 얘는 그냥 수령 따까리입니다. 그냥 수령을 보호자는 역할에 그친 거지. 고려시대 향리는 그나마 수령을 보호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 지역을 자체적으로 자기가 통치하기도 합니다. 통치하기도 했던 게 고려시대 향리라고 한다면 조선시대는 이제부터 모든 군현에 모든 지방에 누구를 파견해? 지방관을 파견하거든. 고려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파견하지 않은 지역은 향리가 지가 짱이야. 그 동네. 파견하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수령을 보호자하는 역할로 그친 거지. 그래서 이때는요 고려시대 향리는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서 중앙관직으로도 진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나름대로 짱 역할도 했었단 말이야. 그 지방을 다스리는 역할 담당이기 때문에 얘는 월급 받았어요. 고려시대 향리는 월급을 받습니다. 너는 밖에서 참 그 역할을 잘하는 애들이구나 해서 외역전 받았어요. 얘는 받았을까? 조선시대는? 아니에요.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수탈이 심해진 거야. 명예직이야. 조선은 뭐다? 명예직이었다고. 무보수. 자, 유교의 적서 구분에서 서얼에 대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서얼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 말이 안 되죠. 서얼은 뭐예요? 서얼을 뭐라고, 뭘 서얼하죠? 서자와 얼자. 양반의 첩의 자식을 서얼이라 하죠. 첩도 이제 좀 약간 좀 양반급이면 서자, 천민급이면 얼자라고 불렸던 거야. 그래서 합쳐서 서얼이라고 했던 거지. 이 서자와 얼자인데 얘들은 경국대전에 명시하기를 서얼금고법에 입각해서 서얼금고법. 성종 때 서얼금고법이 있어. 서얼금고법. 서얼을 금지한다. 관직에 진출하는 걸 금지하고 고정화시킨다라서 서얼금고법. 근데 어디에서 이 금고법을 통해서 어디에는 진출 못했다?
문과응시가 제한됐습니다. 문과응시가 금지되었지만 문과응시가 금지되었지만 어디에는 진출할 수 있어? 문과 또는 잡과에는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과 잡과에 응시하면 관료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는 거지. 문과 잡과는 뭐 관료 아닌가? 관료가 되는 거야. 이 문과응시, 그러니까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없는 거지. 문과라든가 잡과는 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자, 뱃사공, 백정 등의 법은 법적으로 양인으로 취급됐거나 하지만 노비천 천대받은 특수직업의 종사였다. 얘들을 뭐라 그래요? 얘네들. 신부는 양인인데 니의 역은 뭐하다고? 천하다고. 신랑 여천이야. 있었지 맞아요. 맞는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 순조. 자, 순조는 맞죠? 순조는 공노비 중 일부를 양인으로 해방시켰다. 순조 때 공노비 해방 6만 6천 명의 공노비를 해방시켜준 게 1801년 순조 때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나올 거야. 다 자세히 나오니까요. 정답은 몇 번? 2번이죠.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근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지금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이 계속 지금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배제학당, 선교사 아펜젤러. 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아펜젤러인지 아마 이런 거 갖고 이름 갖고 장난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출제자들이. 근데 아펜젤러가 서울에 설립한 사립학교이다. 맞아요. 이거. 이게 가장 먼저 설립된 기독교계 사립학교입니다. 선교사들이 만든 기독교 사립학교 배제학당. 85년도에 만들어졌던 거야. 뭐 85년도에 배제학당, 80년도에 경신학교 이화학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85, 86년도거든요. 자, 동문학 정부가 설립한 외국 교육기관으로 통역관을 양성했다. 맞아요. 동문학 83년도에 만들어졌던 건데 동문학은 통역관 양성소라고 보시면 돼요. 통역관인데 그 통역관은 영어를 담당하는 통역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경신학교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에 따라서 설립된 관립학교다. 아니죠. 교육국 조서 자체가 이게 언제냐면 1895년도에 발표가 되는데 경신학교라고 1886년도에 만들어진 이건 기독교계 사립학교입니다. 기독교계 사립학교지 관립도 아니고요. 기독교계 사립학교로서 만든 사람은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에요. 언더우드. 옛날에 옷 브랜드 이름이 언더우드가 있었는데 몰라요? 망한 브랜드입니다. 제 초등학교 때 언더우드. 자, 80년도 경신학교가 바로 이 언더우드, 성교사 언더우드가 만들었던 기독교계 사립학교고요. 교육 입국조서는 95년도 이제 근대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야. 지덕체를 갖은 근대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라고 해서 이때 처음 만들었던 게 요 입국조서에 따라서 처음 만들었던 게 일단 선생님부터 키워야 될 거 아니야. 학교 만들기 전에 선생님부터 해야지만 그 선생님 가지고 학생들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한성 사범학교 같은 것들이야. 한성 사범학교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뭐 소학교령 그다음 외국어 소학교 관제라고 하게 관제 제도를 얘기합니다. 뭐 외국어 학교 관제 뭐 이런 거 만들었던 거죠. 자, 원산학사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했다. 맞아요. 덕원에 있는 원산 지역에 덕원 주민들이 기금 모아서 설립한 학교로서 최초의 사립학교죠.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83년도.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덕원부에 있는 원산 지역에 설치했던 최초의 기독교가 아니고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근대 사립학교. 항상 최초로는 알고 가셔야 돼요. 원산학사는 잘 가고 가셔야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뭐야? 틀린 거 3번입니다. 뭐 이건 너무 기본만 충실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왕의 수신서인 성악 10도를 집필한 인물에 대한 설명. 아이고, 뭐 대놓고 그냥 성악 10도라고 다 해놓네. 성악 10도는 뭐예요? 누가 쓴 거야? 이왕이 쓴 거야, 이왕. 이왕이 썼던 게 성악 10도입니다. 성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임금의 학문입니다. 임금의 학문을 성악이라고 해요. 성스러운 학문이다 라고 해서 성악이라고 하는데 이 성악에 대해서 10가지 그림책을 내놓으신 거지. 누구를 위해서? 당시 어린 선조를 위해서. 선조 알죠? 임진왜란 때 선조. 어린 선조를 위해서 당시 이왕은 명종 때의 대표적인 대신으로서 명종 때 인물로서 명종이 이제 얘가 이제 다음 왕이라 할 텐데 네가 좀 가르쳐줘라. 애가 어리니까 잘 몰라 하면서 가르쳐주라 하면서 10가지 그림으로 만들었던 게 이게 성악 10도입니다. 이왕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성악 10도하고 성악 지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썼던 분이 누구야? 이황이에요. 1,000원짜리. 이분은 5,000원 인물입니다. 이황과 이입니다.
자, 성악시도는 성악에 대한 10가지 그림 그린 거고요. 성악에 대해서 모아서 이제 요약을 한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이왕은요, 이때 당시에 뭐 얘기하냐면, 주리론자예요. 이 성리학자들은 항상 이 주리냐, 기냐,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이것만, 우리가 뭐 다양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주기론입니다. 선구자는 아니에요. 그 전에 선구자는 있지만, 이분들이 그걸 집대성했던 분들이야. 주기론, 주리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게 리야. 리. 여기는 기예요. 근데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린 게, 주리론자들은 뭐가 강조한 거야? 리만 중요한 거야. 오직 리. 리는 도대체 뭔데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표현한다면, 마음만 예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여자친구가, 뭐, 아니면 남자친구에 대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인에 대한, 근데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가 필요해, 이거야. 이게 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내 사랑하는 마음, 내가 널 좋아하는 마음, 이건 뭐다? 나의 근본이야. 나의 원리야. 나의 원칙이야, 이거야. 반면에 기는 뭔데요? 이는, 물론 성리학에서는 이는 무조건 중시학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이도 중요해. 이 주기로는 기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도 중요하고, 원래 내 마음도 중요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 중요하지. 근데 그것만 갖고 될까? 안 되지.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표현해야지. 생일 때 선물도 사주고, 백도 사주고, 뭐 꽃다발도 주고 하면서 내 마음이, 널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돼.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기 때문에 뭐야? 현상이에요. 현실인 거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누가 더 개혁적일까? 좀 더 이걸 설명하면 마음만 예쁘면 괜찮아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뭐에 또 예뻐야 돼요, 이거야. 잘생겨야 돼요, 이거예요. 마음만 예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잘생기고 해야 돼.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고쳐야 돼요, 이거야. 고쳐야 돼요. 현실적이지. 뭔가 만들어가는 거지. 이게 바로 이 주기론입니다. 그러니까 주리론과 주기론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좀 더 개혁적인 게 어디고, 약간 현실적인 게 어떨까? 이게 현실적인 거지. 이분은 약간 정치인적인 스타일이고요. 이분은 약간 학자 스타일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거 왜 하냐? 이 성악 10도라고 하는 걸 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근본이 중요하대. 뭐라고 한 거야? 이게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10도? 누가 옆에서 하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게 아니고 네 안에 리가 있는 거야. 왕이시여, 당신 안에 리가 있습니다. 그 리를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얘는 스스로 하래. 그래서 뭐 하래? 네 스스로 하래. 군주 스스로 하래. 군주가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야.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뭐라 그래요? 현실이에요.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현실이라고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리만 발현시킨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옆에서 누가 신하가 사바사바 해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만 되는 거야. 집요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집요하게 옆에서. 그 집요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집요하게 옆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누구? 현명한 신하? 누가? 현명한 신하가? 누구를? 군주의 기질을 변화시켜주는 거야. 군주의 기질을. 옆에서 사바사바 해주고 현실이기 때문에. 기질을 변화시켜야지. 이게 정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도 중요한 거야. 라는 거지. 이게 잘 나와요. 지금 이렇게 하면 쉽게 나오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쉽게 나왔지만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 썼던 책을 보시면 어떤 책이 어때요? 뭐 성악 10도도 있지만 이것도 책이야. 있지만 여기 플러스하면 뭐 주자의 이야기들. 현실 정치 얘기지. 이 사람은 학문적 얘기면 학문 주자의 이야기를 내가 정리해볼까? 하면서 주자도 전료. 이런 것들만 써요. 이번엔요. 플러스에서 뭐 쓴 거야? 현실적인 얘기 써야겠지. 자, 뭐 한 거야? 동호문답. 동호대교 앞에서 Q&A 한 거야. 스스로. 문답을 내리시고 스스로. 박람회 폐단이 심한데 어떻게 하지? 수입법 실시해야죠.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10만 양병할까요? 현실적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스스로 Q&A 만든 거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해야 돼. 어릴 때부터 해야 되니까 어릴 때는 무지몽매하거든. 무지몽매한 것을 격파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야. 경목요결. 이게 바로 이의 책입니다. 약간 현실적인 사람이야. 반면에 약간 학자 스타일인 게 이왕이고요. 오케이? 동몽성섭 이건 누굴까? 아까 경목요결이고 이 사람 동몽성섭 이거 박세무라는 사람이야. 전중기 때. 박세무. 아동용 수인서. 서당 교재.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에 앞서 따른 이들이 처음에는 서인을 형성했다. 아니죠. 이들은 이왕 같은 경우는 동인이었죠. 동인을 형성하다가 일부가 나중에 남인이 되셨죠. 기보다는 이를 중시했고, 맞죠? 이를 중시했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주리론이라 했잖아. 그 다음에 예한향약. 맞아. 예한향약. 이분은 향약을 둘 다 향약의 보급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향초에서 규약. 향초에서 규약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예한향약이고요. 이분은 이는 해주향약입니다. 황해도 해주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향약을 근본으로 하고 있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주자재단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서 주자 문록을 편찬했다. 이건 누구냐? 기대승이에요. 기대승. 기대승의 사람은 이황하고 뭐 한 거야? 이황하고 뭐 한 거야? 사단 7점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젊은 학자면서 관리였던 애예요. 이 젊은 정말 이황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였어. 근데 이 기대승이 맨날 편지 보낸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리와 기의 입장은 다른데요? 하면서 전 주기론적인 입장이고 하니까 이황이 어떻게 한 거야? 정말 이 햇병아리거든. 햇병아리인데 어떻게 한 거야? 근데 햇병아리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야? 써준 거야. 답장을 한 거야. 그래서 서로 답장하고 하고 하면서 논쟁을 벌였던 게 4단 7점 가지고 논쟁한 겁니다. 4단 7점 논쟁. 그럼 지금 우리가 요즘에 우리 한국사에서는 잘 안 나와요. 이게 철학과 관련된 거지 이게 무슨 역사냐 하면서 잘 안 나오긴 편이긴 한데 어쨌든 기대승과 이황은 4단 7점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배포가 크신 분이야. 예전에 우리나라 학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분은 그런 우리가 삼국시였던 이문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이제 자기의 책에 대해서 이제 뭔가 누가 비판을 가하자 나는 아래 것들하고는 절대 얘기 안 한다는 거지. 왜냐면 그 아래 것들하고 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거든. 괜히 너가 나하고 싸우면서 나 정도 급으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왕 보세요. 젊은 애들 했는데 합병관인데도 다 답장해 주잖아. 내가 볼 땐 그게 아닌 것 같소 이러면서 해주잖아. 이 배포가 커야지.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오케이? 3번. 16번 가볼게요. 대한민국 민주화 여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런 거 잘 나와. 은근히 60년대 70년대 이게 나오죠. 자, 장기 집권을 위한 사사의 개헌에 맞서 정말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것들 정말 내가 공부했다라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황당한 문제입니다. 60년대 박정희는 맞아요. 사사의 개헌이 이거 언제냐면 544, 54년도야. 사사의 개헌. 이 사사의 개헌 뭔지 알아요? 이 2차 개헌인데 이것도 어이없는 개헌이야. 박정희 당시 이건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승만이 2차 개헌 때 어디에서 자기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이 있었거든. 2번까지만 하고 끝이야. 근데 중임 제한을 어떻게 한다고? 철폐하겠대. 이 말이 돼? 자기가 초대 대통령이니까 자기는 계속 해먹겠다 이거야. 직선제가 안 되면 계속 해먹을 수 있도록 내가 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근데 당시 이 헌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203석, 당시 3분의 2. 국회의원의 정족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당시 203석 중에서 찬성한 게 135석인 거야. 근데 당시 203석에서 찬성표 3분의 2는 136석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이건 부결되고 맙니다. 근데 다음날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에서 저명한 서울대, S대 수학교수를 딱 해갖고 물어본 거지. 물어보니까 203석에 3분의 1을 보니까 135.333이 나오는데 이거는 소수점이잖아. 아니지. 135로 가야지. 이런 무식한 국회의원들을 하면서 135석을 통과시켜버린 거야. 이게 4는 죽고 5는 타락한다는 사사오의 개헌입니다. 결국 장기 집권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저명한 수학교수가 하는 말이라면 이거는 우주의 원리를 따라서 우주의 신기한 기운이 나한테 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시 이승만 정부의 입장이었던 거지. 그거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중임 제한을 철폐한 거지. 그래서 계속 헤쳐먹었던 거잖아. 이때가 거의 80세예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손도 떨어요. 노인네가 더 헤쳐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아니었죠? 아니야. 2번 70년대입니다. 유신개헌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기틀을 제공했다. 유신개헌이 언제 했어요? 72년도 했었죠. 유신개헌 있습니다. 72년도 유신개헌 민주화. 근데 틀린 게 뭐야? 유신은 독재인데 평화적으로 민주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박정희 정부에서 자기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들이 한 거지. 우리가 언제부터 유신 체제가 평화적인 민주화였어요. 독재라고 항상 얘기하지. 그죠? 그래서 이건 주관적 판단 아닙니까? 저는 그때가 평화적인 것 같은데. 예.
우리가 평화적이란 말을 잘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쵸? 아니야. X. 80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선거를 통해 문민정부 출마한다. 여러분, 문민정부가 언제인가 알아요? 문민정부가 언제야? 93년도 김영삼 정부 때가 문민정부예요. 이때가 5.16 군사정권을 위해 최초의 문민정부라고 합니다. 민에 의한 정부다 해서 문민정부래요. 김영삼 정부. 우리가 웃긴 거 뭐냐면 1987년도 6월 민주항쟁을 했어요. 독재, 타도, 호원, 철폐, 전두환 정권 물러가라 이거예요. 신군부 물러가라 했지. 신군부 물러가라 해갖고 결국 6월 항쟁이 성공을 거둬갖고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9차 개헌이.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통령 5년 단임의 직선제가 그때 만들어진 거야. 근데 문제는 뭘까요? 신군부 물러가라 한 다음에 뽑은 게 신군부예요. 그럼 전두환 친구였던 노태우가 뽑힌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야당의 분열인 거지. 당시 야당의 3김, 아까 제가 했던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이 3김이 다 분열해갖고 각자 따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당시 노태우가 3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게 13대 대통령이에요. 그 신군부 물러가라? 갔다가 다시 온 거지. 컴백, 신군부. 그런 다음에 다시 당시 14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되었던 분이 김영삼입니다. 3당 합당하시고. 나중에 볼까요? 문민정부. 이건 아닙니다. 90년대 대선 결과에 따라서 90년대입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랬다. 이거 언제일까? 15대였던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드디어 선거를 통한 최초의 여야 정권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김대중 정부 때. 국민의 정부. 이때지. 알겠죠? 15대. 김대중 정부 때 여야에 따른 여야가 선거를 통해서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했던 게 15대. 98년도예요. 97년 12월 달에 선거했고 IMF 터진 그 해에 했잖아. 98년도에 이제 출범하셨죠. 출범했지. 김대중 정부가.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4번. 자, 17번 가겠습니다. 제시된 인물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김은경, 최치원, 최연희, 최승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혹시나 모른다 할지라도 얘는 알아요. 공통점을 찾는 거지. 근데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한번 그래도 우리가 알고 가자라고 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둔 적이 있어요. 우리가 남아의 삼체, 신라말 삼체예요. 그 다음에 여초 삼체가 있어.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이야? 다 육두품들이에요. 진골 바로 밑에 있던 육두품들. 귀족 세력이지, 얘네들도. 그치? 자, 김은경 같은 경우는 빈곤과, 당시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봤던 과거 시험을 처음으로 합격하신 분이 바로 김은경이고요. 나머지는 이분입니다. 이때 남아의 삼체 같은 경우가 바로 최치원, 최연희, 최승우라는 사람이에요. 다 최씨하면 웬만하면 다 생각하세요. 아, 육두품이구나. 남아의 삼체, 여초 삼체는요. 이때 최연희가 그대로 갑니다. 최연희, 그 다음에 최응, 다 최지몽, 다 최씨지. 다 육두품들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애들이야? 공통적으로 육두품들이니까 고려 출신으로 당나라에 유학했다. 이건 뭐지? 얘는 이제 주로 수기 학생들이 많습니다. 당나라 유학생들이 많고요. 도당 유학생이라고 하죠. 이때는 도당 유학생들. 이들은 도당 유학을 통해서 엄청난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고 신라로 귀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골이라고 하는 세력들에 막혀가지고 승진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던 거지. 항상 불만이 있었던 애들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육두품은 항상 둘째라고 했잖아. 첫째가 진골이라면 둘째. 셋째, 넷째는 신경도 안 써요. 어차피 뭐 나는 나까지 오지도 않을 텐데 신경 안 쓰는데 항상 둘째가 불만이 제일 많죠. 엄마는 첫째만 챙기고. 첫째가 바로 진골이고 둘째. 자, 7세기와 8세기가 활약했던 신라의 대문장가다. 이게 대문장가는 사실은 뭐 저기 아니죠. 대문장가라고 한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중에 뭐 대문장가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최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상 이때 보면 문장가이긴 했습니다. 당시 당나라에서도 인정받은 문장가인데 7세기, 8세기 때 활약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 7세기, 8세기 때 활약했던 대문장가라고 한다면 보통 뭐 강수 이런 인물들이 있죠. 외교문서에 능했다. 강수, 뭐 설총 이런 인물들이 있겠죠. 자, 근데 여기 일단 이거 아니다. 이것도 왜 아닐까 이거? 고려 출신이 아니야. 고려 출신이 아니야. 다 신라말 고려 초. 수기학생으로 당해 얘네들 호위무사 공부하는 애들입니다. 호위무사 아니에요. 당나라의 빈곤에 급제하는 귀국했다. 이게 여기 정답 4번. 정답 4번입니다. 정답 4번. 18번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어록을 남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대전자의 공격은 아까 우리
대전자령 이거 다 본 건데, 왠지. 그쵸? 대전자령 공격은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누굴까? 딱 받아야겠네.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었던, 아까 했죠? 우리 만주사변. 1931년. 뭐가 터졌다? 만주사변 터졌다. 이때부터 만주적에서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된다? 한중 연합작전으로 전개된다. 그죠? 그때 그 전부터 생겼던 우리의 독립군 부대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한국 독립군. 독립군은 누가 주도했다? 지청천 이 총사령관이었다. 전투는 누구랑 같이 합류했었다? 호로군 했죠? 히읗 한국이니까 히읗 호로군 중국 누구? 호로군. 우리가 있는 호로 땡땡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야. 호로 땡땡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중국 호로군과 합쳐갖고 싸웠습니다. 어디서 싸웠습니까? 대전자령 쌍대하자 했죠. 쌍대하자 쌍성보 전투. 그 다음에 대전자령 전투. 그 다음에 사도하자. 마지막 동경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였죠? 조선혁명군, 한국 독립당 산하의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 산하의 조선혁명군. 대장 누구? 양세봉이라 했었습니다. 나중에 세봉이죠. 나중에 두봉이도 나올 거고요. 원봉이도 나올 겁니다. 자, 이때 같이 했던 게 얘는 중국 의용군입니다. 자, 전투는요. 얘네는 약간 사회주의적인 삘이 있어. 사회주의적인 어떤 색채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흐리게 얘기합시다. 흐리게 얘기하면 어때? 흥경성. 우리하고 안 맞잖아. 사회주의는 우리하고 안 맞죠. 흥경성 이러면서 했던 거죠. 자, 지금 어디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청천 얘기하는 거죠. 지청천과 관련된 활동, 화복 조선 독립동의 주석으로 선출되어서 활동했다. 얘는 누구일까요? 원봉이가 아닌 두봉입니다. 뒤에서 볼 거야, 두봉. 조선혁명군이 이끌고 가서 영릉가 전투에 대승 거둔 건 이거는 누구예요? 양세봉이죠. 이건 지청천이고, 인물은 지청천이고요.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쌍성보에서 일본 급한 거 맞네. 이게 지청천이네. 정답 3번이고. 저는 의용대를 결성하고 대적 심리전대에서 의용대 누구예요? 얘는 원봉이네요. 원봉이, 두봉이, 세봉이 다 나왔죠? 서로 친척인가 묻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좀 비슷한 것뿐.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빈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해당하는 국가 관련해서 고려시대에 발생했던 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모든 관리들 소집해 땡땡을 상국으로 대우하는 일에 가부를 의논하게 하자. 모두 불가하다고 했으나 이자경과 척준경은 찬성. 이거 뭐 대놓고 얘기했네. 이자경, 척준경. 그리고 땡땡은 전성기를 맞아 우리 조정이 그들의 신하의 힘을 칭하도록 하고자 했는데 여러 의견들이 뒤섞여 어지러운 가운데 윤원이가 홀로 관쟁할 말기를 여진이 대놓고 얘기했네. 여진 나왔네요. 여진이 세운 나라가 있어. 어떤 나라? 금나라. 여진이 세운 나라는 금나라. 금나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 여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었죠? 여진이 처음에 우리 국경선에 깔짝깔짝 나타나니까 처음에 숙종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한 거야 숙종이?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윤관이 아내가 건의해갖고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뭐 했다? 별무반 만들었어요. 별무반 편성했어요. 별무반을 편성하면서 이때 심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결성된 별무반 만들었다. 근데 숙종이 결국 하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아. 죽었어요. 그 다음 왕이었던 누구? 예종이 이 아버지 뒤를 이어갖고 뭐 한 거야? 윤관을 대장으로 해갖고 토벌하러 갑니다. 여진 토벌해요. 근데 여진을 토벌했다. 바로 이어서 여진 토벌하고요. 여진 토벌한 다음에 여기 지역에다 뭘 쌓았다? 그들을 막기 위해서 동북구성이란 걸 축조합니다. 근데 동북구성 쌓았는데 여진 애들이 자기 지역에다 이걸 쌓았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좀 돌려달래요. 돌려달라고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리하기도 힘들고 게다가 걔네들이 조공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니까 여진이 조공을 하겠다니까 그냥 그래 알았다고 돌려줍니다. 나중에 결국 반환해준다. 자, 그러다가 이 여진 애들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금을 공부한 거야. 힘이 세졌어. 아골타라는 새끼가 갑자기 아골타야. 이름도 아골타야. 아골타라는 놈이 여진 추장이 여진 쪽 애들을 딱 통합을 해갖고 금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금을 세웠는데 이게 워낙 강성한 거야. 강성하면서 이제 중국까지 내려갈 생각을 하는 거지. 그때 이제 우리한테 또 들은 거야. 항상 그래요. 이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 새끼들은 어디 간 거야? 중국 치러 가기 전에 항상 우리나라 들러요, 고려에. 왜? 우리하고 항상 중국은 친하거든. 송화가 친하니까. 먼저 들러갖고, 야, 너 나랑 어떻게 할래? 싸울래? 아니면 나한테 맞을래? 뭐 이런 거지. 거란이 우리한테 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싸웠잖아. 거란하고 1차, 2차, 3차 하고 3번 싸웠잖아. 물론 처음에는 뭐 싸우지 않았고 그냥 말빨로 이겼지만 어쨌든 그렇게 싸웠는데 금나라는 하고는 싸웠어? 아니요. 얘네들이 우리한테 4대 요구합니다. 군신관계를 요구해. 우리 어떻게 했을까? 우리 고려는 어떤 나라야? 고구려 계승한 나라야. 원래들은 싸워야 되는 건데 이때 이자겸이나 척준경 이런 애들은 뭐야? 문벌귀족이에요. 귀족들이야. 애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입니다. 지키려고 하는 거. 보수 세력이야. 보수는 가지고 있는 거 지키려고 하는 거지. 지키기 힘들어한 거야. 괜히 싸우다가 이게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권력, 특권 다 날리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한 거야? 수용한 거지. 수용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던 애들 있지. 수용한 게 누구였어? 이 애는 개경파라 그래요. 개경파를 근거로 해갖고 있었던 문벌귀족들이야. 여기에 반발했던 애가 누구였어? 이건 아니지 하면서 했던 애가 정지상, 묘청 이런 인물들입니다. 얘네들 뭐 하는 거야? 얘네 서경파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가 고구려 계승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어찌 저런 어떤 금수 같은 이런 여진이 세운 나라한테 우리가 사대할 수 있냐, 라면서 여기 반발했던 거예요. 반발합니다, 서경파들이. 그자 이때 개경파에 있던 이자겸이 수용하면서, 얘들 집권층이었거든. 이 집권층들이 금나라의 사대왕을 수용하면서 특히 이자겸이 얘네들의 군대를 지원을 받은 거야. 지원을 받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군대도 지원 먹었겠다. 당시 이 예종, 인종 이어지는 왕들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냈거든. 그래서 왕족이면서 자기들이 왕의 실권자였어. 사실상 실권자야. 그러다 금의 군대도 먹었지. 뭐 하고 싶어? 왕하고 싶겠지. 왕하고 싶어 왕이 찬탈을 시도합니다. 그게 이자겸의 난이에요. 그러자 이자겸의 난은 교육 진압됐지만 이 서경파들은 뭐 한 거야? 이 이장 같은 놈들 봤을 때 개경의 땅에 기운을 세웠다고. 지덕이 쇠했다고. 땅이 덕이 쇠했다고.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 서경 가셔야 된다고. 서경 가자고 하니까 왕도 처음에는 들어줍니다만은 결국 문벌귀족들이 반발해갖고 결국 못 가요. 못 가자 열받은 애가 누구였어요? 묘청이었던 거지. 서경 가자고. 근데 안 가. 나라도 갈래. 혼자 간 거야. 가갖고 나는 반란을 일으켰지. 이게 묘청의 반란이에요. 묘청의 반란이 지금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자, 지금 여기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금나라입니다. 이구의 침입으로 국왕은 나주로 피난했다. 나주로 피난한 건요. 어딜까? 이 거란 2차 침입 때 현종이 나주 피난 갑니다. 이건 거란 때, 거란. 거란 2차 침입 때 현종이 나주 침입. 나주 침입이 아니고 나주 피난. 묘청일파는 이국의 정벌을 정했다. 그치? 서경파는 아까 뭐 했어? 우리가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금국 정벌하자는 쪽이었어. 그치? 정벌이에요, 금국 정벌. 어디 4대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면서 4대 하자는 게 아니고 정벌 주장하자 했던 거야. 이국과 함께 강동성이 포위된 거란족을 격파했다. 이거 뭐야? 강동성의 역이라는 사건인데 이게 처음으로 몽고와 처음으로 우리가 첫 만남을 가진 시기예요. 이거 몽골입니다. 몽골. 이국의 침략이 되면서 광군을 조장하고 광군 조장하고 어디 누구 침입 대비? 정종 때 거란 침입 대비.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인 거예요.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가나가 발표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는 뭘까요? 자주, 자평민,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자평민, 뭐지?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때 있어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나는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주인인 우리끼리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다음 두 번째가 핵심이죠. 남과 북을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한. 그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 이 연방제안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간에 통일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입장을 취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2000년에 있었던 6.15 공동선언이죠. 김대중 당시 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서 있었던 2000년대에 있었던 6.15 공동선언. 요 사이에 되게 간격이 크네요. 72년과 2000년 사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거 언제일까? 금강산. 해로 관광 시작 언제?
김대중 대표입니다. 98년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98년도. 자, 기억 맞고요. 남북조절위원회. 아까 말했죠. 남북조절위원회 뭐였어? 7.4 남북 공동성명의 이런 자평민,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내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구체적 이행을 위해서. 생각해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적 대단결. 이게 뭐야? 구체적이야? 아니잖아요. 구체적이 않죠.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요겁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만들어진 건 이거 선언이죠. 이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연결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유야. 오케이? 남과 북이 동시 유엔 가입한 거 언제일까? 91년도입니다. 이건 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동시 가입, 91년 9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내용. 요거는 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23일 서울시 공무원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난이도로 역시 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그거예요. 뭐야? 개념 공부라는 거지. 우리가 이런 가끔 공부하시다가 아니면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오고 있는 우리가 기본 개념 밖에 있는 어떤 여러 문제 한 두세 개의 어떤 그 내용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고자 가끔씩 공부량을 이만큼 늘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국사가 가뜩이나 왔는데 이렇게까지 공부를 늘려버리면요. 다른 공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범위 안에 있는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자고요. 이게 정리가 되면은 이 밖에 있는 우리가 전혀 개념 안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안에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문제를 때려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아까 봤잖아. 원간섭기 때 보초 같은 문제들. 굳이 우리가 알면 좋지만 알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요. 다른 공부에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일단은 어떤 세부적이고 어떤 다양한 내용들, 모든 내용들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 개념 학습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서울시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